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목차로 잡아봤어요. 첫 번째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년까지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공매도 관련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시장부터 퍼뜩 정리 한번 해봅시다. 오늘 시장은 별 볼일 없는 시장입니다. 오늘은 파생상품 만기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가 알아서 옛날이에요. 금융투자 쪽에서 약 한 7,4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, 연기금 쪽에서 한 3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. 기타 기관들도 좀 팔았습니다. 그런데 뿌듯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,700억 원 정도를 들고 와가지고 다 사붙어요. 자, 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살만한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? 든든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, 그래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약품 그리고 화학과 운송장비 업종은 매수를 했습니다.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운송장비 이 업종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. 자, 일단은 뭐 의약품이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업종이라서 잠시 살펴보면은 셀트리온 오늘 뭐 날아 부신다. 요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거의 75만원 넘어 붙어요. 그리고 신fun제약도 최근에 뭐 급등해 보신다. 종문당 홀딩스는 아직 좀 별로더라고요. 자, 일단 오늘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. 일단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놀던 시장이라서 별 볼일 없어요. 그래도 조금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운송장비 업종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, 요런 이야기도 조금 합시다. 일단은 최근에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상승은 돈이 많이 풀렸고, 또 그리고 각 국가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제가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확진자 수를 놓고서 볼 때 전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.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근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음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 조금 조정 비슷한 걸 겪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또 기대감으로 또 살아날 수가 있죠. 뭐 전염병이 앞으로 확산이 둔화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뜬금없이 어느 날 백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다시 언제든지 이런 기대감은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름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이 바이러스 창궐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끝이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2차 유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. 자, 일단 이 2차 유행에 대해서도 고민해가면서 우리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또 다음으로는 이 제로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물론 상황이 변화되면은 저것도 바뀔 수는 있죠.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아이고 그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로 보는구나. 이야, 참 큰일 났구나 싶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또 위축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시사를 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3년간,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로금리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또 하나는 그럼 금리 인상이 어렵다 그러면은 은행에 지금 예금된 돈들 다 어쩔 거냐, 이 돈이 다 어디로 갈 거냐 말이지. 저게
주식시장이나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. 은행으로 돈 넣어봤자 남는 게 없는데, 또 그리고 저렇게 제도금리를 계속하면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적어도 3년간은 넘쳐난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. 자, 일단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. 일단은 다음으로는 국가 부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요. 자, 국가 부채에 대해서 참 재밌습니다. 지금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.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올해도 보냈다 그래요. 작년에도 보냈습니다. 해마다 추경 4월달 정도 되면 저걸 보냅니다. 이번에도 이걸 보냈다 하는데 2019년도에 예상한 거예요. 2019년도면 뭐 오래됐습니까? 작년 불과 1년 전에 예상한 겁니다. 어떻게 예상했느냐? 2022년도가 되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한 41.8% 되지 않겠나라고 작년에 예상을 했어요. 작년에 예상했는데 올해 2020년 딱 1년 지났었어요.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예상했느냐? 2022년이 되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48.9% 될 것 같다.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 금액으로는 1000조가 넘었습니다. 자, 우리도 드디어 국가 부채가 물론 뭐 뺄 거 다 빼고 이것도 뭐 거의 얼마 안 되지만은 1000조가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. 들 것 같습니다. 머지않아. 그리고 이번에 또 예상한 거 보면은 2023년도에는 뭐 50%가 넘어요. 우리가 국가 빚이. 그래서 1134.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? 자,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일단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돈이 조금 늘어나니까. 그래서 현금을 부여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현금 소득에 의지해서 또 연금 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. 다른 말로 하면은 자산을 부여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. 맞아요. 실제 망하지 않습니다. 그럼 다른 나라 국가 부채 좀 볼까요?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자, 국가 부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지금 국가 부채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입니다. 14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9%밖에 안 됩니다. 19%. 뭐 이런 나라는 얼마 안 돼요. 자, 많은 나라를 보면은 지금 일본이 가장 많죠. 일본은 238.2%입니다. 이탈리아, 뭐 싱가포르도 국가 부채가 많아요. 미국도 엄청나죠. 자, 많습니다. 이제 여기 보면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. 지금 좀 된 자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밑에 있어요.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. 지금 국가 부채가 36%를 보는데 내년 되면 이제 2위로 쑥 올라가겠죠. 이렇게 쑥쑥 이제 계단 올리고 갈 겁니다. 국가 부채가 늘어날 거예요. 일단 국가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. 나라가 와 망해요. 빚이 많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. 망하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망하죠. 그런데 하나 까먹고 있는 게 요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잘 보세요. 나라 빚이 많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국가가 빚을 갚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. 자, 국가는요 일단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. 갚을 수 있는데 빚 안 갚습니다. 빚을 갚기보다는 돌려막기를 선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채권 만기가 다가오면 갚아야죠. 근데 안 갚아요.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요걸 이제 갚아버리고 새로운 빚을 딱 내죠. 이 채권 만기가 딱 되면은 더 많은 빚을 딱 내가지고 요거 딱 갚아버리고 자꾸 이렇게 돌려막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좀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긴축을 해야 되거든. 긴축을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자산 가치의 하락을 불러온다고요. 그럼 국민들 월급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거든. 그럼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?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국가가 빚을 갚아가는 방식이 이런 것처럼
돈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돈 가치 하락을 시키면 빚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가빚은 더 많은 빚을 부릅니다. 다른 나라 국가빚을 보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.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현금 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.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. 또 그리고 불과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올해 예상치가 2022년에 더 많은 이제 국가 채무가 50% 넘어간다 그러네. 얼마 전에 작년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. 대통령께서 국가빚과 40% 비율 그거 왜 맞춰야 되나?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. 그런 이야기 나오자마자 10%빵 뛰봅니다.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현금에 의지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거고요. 뭐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.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공매도 이야기 좀 합시다. 공매도 지금 현재 9월 15일까지 공매도 하기로 했어요. 그런데 오늘 자 뉴시스 자료인데 자료를 쭉 보면은 보도 자료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뉴스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자 요 분께서 금융위원장 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하기로 했는데 9월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환원하기보다는 일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도 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도 고려하겠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왜 그러냐면은 요 공매도가 끝나는 시기가 참 묘하게도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볼 때 요 9월달 요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하고 딱 맞물린다며 요 공매도가 딱 끝난 시기에 그러면은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기로 예전의 사례를 볼 때 이 공매도를 금지 딱 했다가 요 딱 푸니까 갑자기 시장이 9% 빠졌다 그래 9%. 그럼 우리가 2200포인트라면 대충 한 10% 잡으면은 한 210포인트 정도 빠진다고 보면 돼요. 그럼 갑자기 2200에서 그냥 2000포인트로 한 방에 쑥 내려앉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공매도로 풀면 바로 저래 돼요. 그런데 때마침 2차 유행이 되면은 이게 뭐 또 공매도를 얼마나 해제기겠습니까? 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떨어졌던 뭐 1450이 뭐 그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죠. 그 이하로도 갈 수가 있죠. 왜냐면 이번에 더 기간이 길고 예전에는 좀 경제 상황이 좀 회복될라 하다가 이런 충격을 맞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또 한 방 또 맞는 거니까 이때는 충격의 골이 더 깊을 수밖에 없어서 최소 없으면 정말로 주가지수 1800 아니면 1800포인트 900포인트 뭐 700포인트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시기가 참 묘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.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 그래요. 결정되면 말씀하시겠죠. 여튼 우리는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. 9월달에 요 9월 15일날 다가감으로 인해서 요 점점 다가가면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뭐 그 중에 또 뭐 위원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우리 계획을 약간 수정하면 되겠죠. 자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지금 근거 없는 기대감이 경제활동 지역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이 좀 사그라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점점 경제활동 재개가 멀어진단 말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.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돈이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뭐 그런 이야기고 또 적어도 3년간 미국에서 금리 안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또 유동성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.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국가 부채 늘어나가지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 부자 되는 길을 또 열어주고 있어요. 빚은 빚을 만들고 꼭 우리가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지금은 별로 안 돼가지고 별로 안 돼서 이걸 눈덩이로 굴려봤자 뭐 조금밖에 안 커진다 손 칩시다. 그러면 빚이 어느 순간 늘어나게 되면 자꾸 점점 더 커져요.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. 그 말은 돈 가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. 나라 망한다니까 빚이 많아도. 그 대신 뭐냐? 돈 가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. 누가 가장 손해본다고? 현금 소득에 의지한 사람들이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.
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.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져요.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삶도 달라집니다. 이 국가가 제가 시향을 보고 뭐 돈이 늘어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.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이래 늘어나고 나라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면 나 혼자 호롤단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뭐 까짓것 국가 바꿔버리면 되죠. 근데 자녀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친지들도 있고 생활의 터전을 여기다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. 앞으로 저런 상황을 우리가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장이에요. 가장이 딱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자녀도 위험하지 않게 부모님도 안전하게 모시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지금 자꾸 돈이 늘어나고 실물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또 2차 유행이 예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하나 생기고 있는데 그럴 때 정신 못 차리고 방향을 한번 잘못 틀어버리면 내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.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나가서 빚 늘리지 마라, 규제 풀어라, 뭐 해라 해서 나라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, 일개 국민에 불과하다면 상황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걸 예상하고서 그 상황 속에서 내 품 안에 있는 이 사람들, 내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안전하게 피해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열심히 경제 공부해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.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정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삽시다. 자, 이상입니다.